국가정보원 사이버 위협 분석팀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미세한 소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거대한 서버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팬 소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최고급 인체공학 의자에 앉은 요원들은 저마다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며 수백만 줄의 코드를 분석하고 디지털 유령들을 추적했다. 이런 완벽한 통제와 질서의 공간에 강설이라는 존재는 마치 잘 짜인 그림에 잘못 떨어진 물감 한 방울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갓 발령받은 신입 요원이었다. 뻣뻣하게 다린면 블라우스와 발목까지 오는 단정한 치마. 그리고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없는 낡은 단화. 그녀의 모든 것은 이 첨단 기술의 심장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는 듯 임시로 마련된 공간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가끔씩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강설이가 그저 운 좋게 굴러들어온 시골뜨기일 뿐이었다. 박도준 팀장은 이 팀의 절대적인 왕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최연소로 팀장 자리에 오른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팀원들에게 경외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는 강설이가 첫 출근하던 날 그녀의 인사 파일을 단 몇 초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지방 국립대 출신, 특별한 경력 없음. 그에게 강설이는 자신의 완벽한 팀에 낀 불순물이었다. 강설이 씨, 박 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무감정한 톤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자아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설이는 조용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팀원들의 시선이 은밀하게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곧 벌어질 상황에 대한 조롱 섞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박도준 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 팀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곳이야. 1분 1초가 중요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지. 당신이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팀의 방해는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의 말은 충고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그는 설이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사무실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버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다. 저기 보이는 거, 지난 10년간의 구형 서버 백업 로그 데이터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하지만 규정상 폐기 전에는 모든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해야 해. 마침 사람도 새로 왔으니 당신이 그 일을 맡아주었으면 좋겠군. 그의 말에 몇몇 팀원들이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신입 요원에게 맡길 업무가 아니었다. 사실상 잡무 처리 담당 인턴에게나 시킬 법한 지루하고 의미 없는 노동이었다. 설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에 박도준은 더욱 흥미를 잃었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서리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팀원들의 비웃음이 그녀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갔다. 그날부터 서리의 업무는 데이터와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지하에 위치한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수십 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옮겨왔다. 그녀가 배정받은 낡은 컴퓨터는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양이었지만 오래된 로그 파일을 열람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텍스트 파일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팀원들은 그녀를 완전히 자신들의 세계 밖으로 밀어냈다. 점심시간에도 누구 하나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때도 그녀의 존재는 완벽하게 무시되었다. 저 시골뜨기가 뭘 알겠어. 아마 디도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걸. 한 팀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그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강서리가 무의미한 문자열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NIS 서버가 겪어온 모든 역사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시스템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래된 로그 파일들은 NIS 네트워크 시스템의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았다.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방화벽 정책,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서 생긴 임시방편적인 네트워크 설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힌 채 방치된 오래된 관리자 계정들. 그녀는 마치 천재 고고학자가 유물의 미세한 흠집을 보고 고대 문명의 비밀을 밝혀내듯 버려진 데이터 속에서 시스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7년 전 한밤중에 몇 초간 기록된 이상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정교하게 흔적을 지운 외부 침입의 흔적으로 보였다. 당시 관리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혹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것이다. 서리는 조용히 그 로그 파일의 시간과 IP 주소를 별도의 암호화된 파일에 저장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서리는 여전히 사무실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컴퓨터 안에는 NIS의 그 어떤 엘리트 요원도 알지 못하는 비밀 지도가 차곡차곡 그려지고 있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심장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균열과 부패의 흔적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코드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메인 스크린의 국가 기관망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었다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모든 요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주시했다. 박도준 팀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공격 벡터 분석해 트래픽 우회시키고 즉시 방화벽 강화해.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요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공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방화벽은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은 정체불명의 공격자 앞에서 마치 종이 방패처럼 무력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강설이만이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자신의 낡은 모니터에 떠있는 단순한 텍스트 로그를 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패킷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게 단 하나의 이상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미세해서 다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열쇠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과 혼란이 마치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보였다. 그녀는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오만한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발밑에 있는 그냥 시골뜨기일 뿐인 그녀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박도준 팀장의 등 뒤로 다가갔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박도준 팀장의 등 뒤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붉은 경고창들을 향해 무어라 거칠게 소리치고 있었다. 강설이는 그의 어깨 너머로 빠르게 변하는 데이터들을 응시했다. 국가전력망과 금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대한민국의 신경망을 하나씩 뜯어먹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팀장님, 공격 패턴이 이상합니다. 박도준은 신경질적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 감히 말을 거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그의 얼굴에 노골적인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뭐라고 지금 한가하게 분석이나 할 시간으로 보여 당장 자리로 돌아가. 그의 고함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서리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에부からのトラフィック攻撃ではありません。攻撃の震源地は内部にあります。まるで管理者権限を持つ誰かがシステムを内側から破壊しているようです。彼女の声はそうなしオフィスの中で驚くほど落ち着いていました。しかし彼女の冷静さはパークドジュンの怒りに谷を過ぐだけでした。内部一体何を言っているのですか。NES のセキュリティシステムは完璧です。くだらない推測でチームの時期を下げるつもりなら出て余ってください。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몸을 돌리며 서리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이 오만하고 폐쇄적인 집단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입의 말, 특히 시골뜨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녀의 내면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혼자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사무실의 혼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메인 스크린에 펼쳐지는 국가적 재앙도,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자신의 낡은 모니터와 그 안에 담긴 수십억 개의 데이터 조각들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며칠간 정리했던 10년치의 방대한 로그 파일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그녀의 직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번 공격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심어진 씨앗이 마침내 발아한 결과물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신들린 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현재 공격의 실시간 로그와 과거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특정 무늬를 가진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백 개의 필터를 걸고 의미 없는 노이즈 데이터를 걷어내자 마침내 희미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재 공격에 사용된 머레어 말왈에는 기존에 알려진 그 어떤 종류와도 달랐다. 스스로를 복제하고 변이하며 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괴물 같은 존재였다. 사무실 한쪽에 설치된 TV에서는 긴급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전국 은행의 ATM 기기가 모두 멈춰섰고 주식시장의 거래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었다. 서울 도심의 교통, 신호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국가의 심장이 멎어가는 순간이었다. 대통령실로부터 1분 강력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박도준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자랑하던 엘리트 팀은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리의 눈이 번쩍였다. 그녀는 마침내 찾아냈다. 현재 공격을 일으키는 멀웨어의 코드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시그니처 시그네처. 그것은 일반적인 악성 코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암호화된 서명이었다. 그리고 그 시그니처는 그녀가 며칠 전 발견했던 7년 전의 시스템 오류, 로그에 남아있던 파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7년 전 누군가가 이 괴물을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심어놓고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 공격자는 외부인이 아니었다. NIS 시스템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으며 최고 관리자 등급의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 혹은 내부자와 긴밀하게 연결된 자였다.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대담했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강도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집 안에 살면서 주인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암살자였다. 이것이 바로 박도준 팀과 다른 요원들이 공격의 진원지를 찾지 못하는 이유였다. 그들은 성벽 밖의 적만 찾고 있었지만 진짜 적은 성벽 안에서 웃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발견을 뒷받침할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그니처 코드를 역추적하여 그것이 처음 심어진 서버의 위치와 시간을 특정했다. 그리고 그 당시 해당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극소수의 관리자 명단을 뽑아냈다. 명단의 가장 위에는 이미 퇴사한 전임 관리자들의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현재 NIS의 최고위급 간부 몇몇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이버 테러가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심장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거대한 반역 행위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이 국가적 재앙을 멈추고 배후의 숨은 거대한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 열쇠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박도준 팀장은 이미 그녀를 불신하고 있다. 섣불리 다른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가는 증거를 빼앗기고 쥐도 새도 모르게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공식적인 보고 체계는 이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선 외로운 병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수능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전설적인 해커 고스트의 예리하고 냉철한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만의 방식으로 싸울 시간이었다. 강설이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증거를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것은 군더더기 없는 사실과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암호화된 USB의 보고서를 담아 다시 한번 박도준 팀장에게 다가갔다. 어쩌면 이성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그의 편견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첫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박도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듯했다. 아직도 그 헛소리를 할 셈인가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당신 같은 풋내기가 상상으로 소설을 쓰는 동안 우리는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어. 당장 그 쓰레기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 직권으로 당신을 여기서 쫓아낼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을 넘어선 혐오감이 가득했다.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복도로 나왔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박도준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면 그를 우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사이버 위협 분석팀의 상급 부서인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부서장인 문 실장은 NIS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이자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문 실장의 방문은 철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비서는 서리의 신분을 확인하자마자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님은 지금 청와대와 화상회의 중이십니다. 용무가 있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박도준 팀장님의 결재를 받아오세요. 서리는 국가안보에 관한 긴급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강서리 의원님, 관료주의의 벽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서리는 포기하지 않고 문 실장의 비서에게 USB를 건네며 반드시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그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메일함에 회신이 도착했다. 하지만 그것은 문 실장이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보좌관이 보낸 단 한 줄의 차가운 답변이었다. 해당 사안은 규정에 따라 소속 팀장과 먼저 논의하십시오. 시스템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의 모든 TV 화면이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기자회견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인물은 국내 최대 IT 기업 넥서스 코어의 최진혁 회장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는 우국지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야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은 유려한 말솜씨로 현재 사이버 테러가 특정 적대국의 소행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교묘하게 대중의 불안감과 적개심을 자극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방어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 넥서스 코어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 케르베로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케르베로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방어 기술로 현존하는 모든 사이버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넥서스 코어의 사명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엄청난 플래시 세례에 휩싸였다. 그의 연설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의 넥서스 코어의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박도준 팀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케르베로스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낡은 시스템 탓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신의 무능함은 가려질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최진혁이 던진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문 상태였다. 하지만 강설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늑대가 양 우리를 습격한 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자물쇠를 팔로 온 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컴퓨터에서 넥서스 코어 5와 관련된 과거의 로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7년 전, 그 시스템 오류가 기록되기 직전, 넥서스 코어의 자회사 소유의 IP 주소에서 NIS 서버를 향한 비정상적인 스캔 시도가 있었던 희미한 흔적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최진혁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 국가적 재앙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주범이었다. 그는 국가의 안보를 인질로 잡고 천문학적인 돈과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NIS 내부의 누군가가 그의 반역 행위를 돕고 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썩어빠진 시스템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부패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을 정리했다. 그리고 낡은 컴퓨터에 모든 기록을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고요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국가정보원 요원 강설이는 오늘부로 죽었다. 이제 어둠 속에서, 시스템 밖에서 이 거대한 악과 싸울 시간이었다. 세상이 잊고 있던 전설, 고스트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거대한 유리문을 등지고 나왔을 때 강설이는 마치 허물을 벗어 던지는 뱀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저 차가운 건물 안에 자신의 모든 미련과 기대를 두고 나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스템에 속한 부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 그 자체와 싸워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였다. 도시의 소음이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자신의 작고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 단절된 그녀만의 요새였다.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다. 외부의 빛과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자 방 안에는 오직 그녀 자신과 컴퓨터만이 남았다. 그녀는 NIS에서의 뻣뻣한 정장을 벗어 던지고 가장 편안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시 태어나는 의식과도 같았다. 숨을 내뱉는 순간 수능적이고 말수적던 신입 요원 강설이의 모습은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고스트였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있던 낡은 공구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 대신 그녀가 직접 개조하고 조립한 정체불명의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고철덩어리 같았지만 그 성능은
국정원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연결하고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부칭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대신 오직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가 깜빡이는 투박한 명령 프롬프트 창만이 떠올랐다. 이곳이 바로 고스트의 세계, 0과 1로 이루어진 무한한 디지털 우주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세상을 재창조하는 창조주의 손길이자 적의 심장을 꿰뚫는 암살자의 칼춤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넥서스 코어의 심장부, 최진혁 회장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메인 서버였다. 넥서스 코어의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정부에 팔려는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 바로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고스트는 단 한 번도 정문을 두드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벽의 실금 사이로 스며드는 연기처럼 움직였다. 서리는 국정원의 낡은 로그 파일 속에서 찾아냈던 희미한 흔적을 떠올렸다. 넥서스 코어의 자회사가 수년 전 NIS 서버를 스캔했던 기록. 그것은 당시에는 무시되었던 사소한 해프닝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공격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NIS 시스템 사이에 아주 미세한 연결점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미래를 위한 비상탈출구 혹은 비밀 통로처럼 그녀는 그 연결점을 찾아 디지털 공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파고들었다. 케르베로스의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지만 그녀는 유령처럼 그 감시망의 그림자만을 밟고 나아갔다. 수십 개의 가상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위치를 세탁했고 데이터 패킷을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어 보냄으로써 침입 탐지 시스템 IDS를 완벽하게 속였다. 그녀의 침입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우아해서 시스템은 스스로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독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넥서스 코어의 내부망에 진입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데이터의 바다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가장 깊은 곳, 최상위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티션으로 향했다. 그곳에 이번 블랙아웃 사태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접근 권한을 뚫기 위해 그녀는 박도준 팀장을 포함한 NIS 요원들의 개인정보와 업무 습관을 이용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곧 그들의 가장 큰 보안 취약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판도라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블랙아웃 공격을 일으킨 머레어의 원본 소스 코드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버전별로 업데이트된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 이것은 최진혁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더 깊이 들어가자 최진혁과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언론사 사주들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내부 협력자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던 파일. 그 안에는 NIS의 내부 네트워크 설계도와 주요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킨 IP 기록은 다름 아닌 박도준 팀장의 사무실 컴퓨터로 특정되었다. 그가 직접적인 공범인지 아니면 그의 오만함과 보안 불감증을 이용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바로 적들이
NIS의 방어벽을 이토록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내부의 균열이었다는 사실. 서린은 모든 증거를 압축하여 자신의 안전한 개인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깜빡였다. 누군가 그녀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다. 넥서스 코어의 엘리트 보안팀이 마침내 유령의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한 것이다. 서리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보안팀의 추적 시스템에 가짜 데이터를 흘려 넣어 혼란을 야기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디지털 공간에서 펼쳐졌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서리는 마지막 데이터 패킷 전송을 완료하고 완벽하게 연결을 끊었다. 그녀가 빠져나온 지 불과 몇 초 뒤, 넥서스 코어의 보안팀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가짜 흔적을 따라 엉뚱한 동유럽의 서버를 공격하고 있었다. 고스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사이버 테러 대응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와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전설의 해커 고스트가 돌아왔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서리의 작은 아파트는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그리는 작전실이 되었다. 그녀가 넥서스 코어에서 빼돌린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데이터를 단서 삼아 어둠의 네트워크를 추적하자 썩은 뿌리가 대한민국의 정계, 재계, 언론계 깊숙이 뻗어 있음이 드러났다. 최진혁은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돈과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거미와 같았다. 그는 국가 안보를 자신의 사업을 위한 재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서리는 밤낮을 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공범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비밀 통신 내용을 감청했다.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은 끔찍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욕망으로 똘똘 뭉친 괴물들의 카르텔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한편 넥서스 코어의 심장부, 최첨단 보안시설로 둘러싸인 지하 벙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은 자신의 앞에 선 한 남자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내 금고에 쥐새끼가 들어왔는데 당신들은 잠이나 자고 있었다는 건가? 세계 최고라던 당신들의 보안팀은 도대체 뭘 한 거지? 그의 분노 앞에. 그 어떤 엘리트 직원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진혁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차민호, 넥서스 코어의 사이버 보안팀 총괄 책임자였다. 그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워록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전설적인 해커였다. 검은색 실크 셔츠에 날렵한 디자인의 안경을 쓴 그는 해커라기보다는 잘나가는 연예인에 가까운 외모를 하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회장님, 이번에 들어온 놈은 단순한 쥐새끼가 아닙니다. 유령입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진짜 고스트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침입자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자신과 동급이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실력자였다. 지루했던 사냥터에 마침내 가치 있는 사냥감이 나타난 것이다. 최진혁은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의 능력이 필요했다. 고스트든 뭐든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놈을 찾아서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해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워록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명령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유령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두 천재 해커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워록은 넥서스 코어에 막대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고스트를 잡기 위한 거대한 그물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국내 모든 인터넷 회선 ISP를 감시하고 데이터가 집중되는 주요 서버마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특수 센서를 심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 영토를 샅샅이 뒤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색 작전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등 뒤에서 거대한 그물이 조여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음모에 연루된 한 부패한 정치인의 비밀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그녀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보안이 너무 허술했다. 마치 들어오십시오라고 일부러 문을 열어놓은 듯한 함정이었다. 워록이 설치해놓은 허니팟이었다. 서리는 즉시 접속을 끊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워록의 반응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가 빠져나가려는 순간 수십 개의 추적 프로그램이 동시에 그녀의 접속 경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모니터에 그녀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붉은색 라인들이 거미줄처럼 나타났다. 워록은 그녀를 유인한 뒤 그물 안에서 사냥하려 하고 있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서리는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방패 삼아 도주했고 워록은 막강한 컴퓨팅 파워로 그 방패를 하나씩 부수며 쫓아왔다. 시간은 서리의 편이 아니었다. 워록의 추적망은 점점 더 좁혀져 왔고 이제 그녀의 실제 위치가 노출되기까지는 불과 몇 초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리는 역발상을 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워록의 추적 시스템을 향해 역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그녀는 짧은 순간에 수백만 개의 더미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여 추적 시스템의 연산 장치에 과부하를 일으켰다.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된 틈을 타 그녀는 마지막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우고 네트워크에서 유령처럼 사라졌다. 넥서스 코어의 지하 벙커에서 워록은 자신의 모니터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화면에는 Tracking Failed라는 메시지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사냥감은 그의 그물을 찢고 유유히 사라진 후였다. 재밌군. 정말 재미있어. 고스트.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대신 오히려 강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자신과 겨룰 만한 상대를 만난 것이다. 그의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간발의 차이로 벗어났다. 상대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집요했다. 이제 그녀는 사냥꾼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냥꾼의 목표물이 되었다. 익명성이라는 유일한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워록과의 아슬아슬한 접전 이후 강설이는 자신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다. 상대는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가진 거대 기업의 정예팀이고 자신은 어둠 속에 숨은 단 한 명의 유령일 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상대가 자신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 비대칭적인 전력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냥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그를 더 깊은 숲속으로 유인할 미끼를 던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넥서스 코어나 그 공범들의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워록과 그의 팀을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미끼는 최진혁 회장이 언론에 떠들었던 적대국 해커라는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가상의 해커 그룹을 창조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그들의 코드를 역설계하여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고스트는 이 가짜 페르소나를 쓰고 몇몇 다국적 기업의 보안이 허술한 서버를 공격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특정 IP 대역으로 위장된 접속 기록,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 안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기밀성 찬양 문구까지. 그것은 누가 봐도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워록과 그의 팀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넥서스 코어의 지하 벙커는 순식간에 북한 해커 그룹을 추적하는 대책본부로 변했다. 워록은 자신의 팀을 두 개로 나누어 한쪽은 고스트의 흔적을, 다른 한쪽은 북한 해커 그룹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자존심은 고스트를 쫓고 있었지만 최진혁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실적은 북한 해커라는 명확한 적을 필요로 했다. 그의 자원과 집중력은 서서히 분산되기 시작했다. 서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미끼를 던졌다. 이번에는 넥서스 코어의 가장 큰 경쟁사인 이노테크를 범인으로 위장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이노테크의 내부 개발자 중 한 명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의 아이디로 넥서스 코어의 외부 테스트 서버에 몇 차례 접속한 기록을 남겼다. 마치 산업 스파이가 케르베로스의 기술을 훔치려 한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했다. 워록의 팀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 결론 내리려던 찰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용의선상에 떠오른 것이다. 두 개의 상반된 증거 앞에서 그들은 우왕좌왕했다. 최진혁 회장은 워록을 거세게 다그쳤다. 도대체 적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건가? 당신의 팀은 무능한 놈들만 모아놓은 집단인가? 워록의 완벽했던 평정심의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고스트라는 유령에게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워록과 그의 팀이 가짜 유령들을 쫓아 전 세계의 서버를 헤매는 동안 진짜 고스트는 조용히 자신의 본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케르베로스 시스템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방어 프로그램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케르베로스의 설계도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사람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녀의 타겟은 케르베로스 개발팀의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인 오승현 박사였다. 그는 업계 최고의 실력자였지만 사생활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다. 서리는 그의 개인 이메일과 SNS를 분석하여 그가 희귀한 고전 게임 피규어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오 박사가 자주 활동하는 온라인 동호회에 신입 회원으로 위장하여 접근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희귀한 한정판 피규어를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겠다는 미끼를 던졌다. 오 박사는 의심 없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서리가 보낸 거래 파일을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다운로드했다. 그 파일 안에는 피규어 사진과 함께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백신 프로그램도 탐지할 수 없는 고스트만의 특제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오 박사의 노트북은 순식간에 서리의 소나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통해 그의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획득했고 마침내 케르베로스의 전체 소스 코드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리는 수백만 줄에 달하는 케르베로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쉴 새 없이 코드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헤라클레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코드 뭉치였다. 일반 개발자들의 눈에는 평범한 시스템 관리 도구처럼 보였지만 고스트의 눈에는 그것의 진짜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백도, 백돌이자 킬 스위치였다. 만약 케르베로스 시스템이 국가기관망에 설치된다면 최진혁과 넥서스 코어는 이 헤라클레스 프로토콜을 통해 언제든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원격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전력, 금융, 국방, 통신, 대한민국의 모든 신경망을 소나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 그것이 바로 최진혁의 진짜 야망이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나 비리를 넘어선 명백한 국가 전복 음모였다. 블랙아웃 사태는 이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거대한 광고판에 불과했다. 서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덫을 놓아 사냥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야말로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덫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후퇴란 없었다. 강서리의 작은 아파트 방 안.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헤라클레스 프로토콜의 소스 코드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국가의 운명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악마의 설계도였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그녀 하나뿐이었다. 이 엄청난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성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성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그 안을 지탱하는 기둥이 썩어 문드러진다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그녀는 최진혁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끝없는 의심과 편집증적인 성격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넥서스 코어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최진혁은 값비싼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고스트라는 유령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정부와의 계약은 사소한 문제들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다. 워록과 그의 팀은 허공에 삽질만 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상황이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감은 그의 이성을 갉아먹으며 의심이라는 독초를 키우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곳을 향했다. 고스트가 자신의 계획을 이토록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내부의 쥐새끼가 정보를 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자신의 욕망의 제국을 함께 건설한 공범자들의 명단을 훑어내렸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잠재적인 배신자였다. 강설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진혁의 의심에 불을 지필 완벽한 제물을 선택했다. 바로 국정원의 박도준 팀장이었다. 그는 오만하고 야심이 넘쳤으며 최진혁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다. 최진혁이 배신자로 의심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남자였다. 서리는 박도준이라는 기둥을 뽑아내어 최진혁의 성 전체를 흔들기로 했다. 그녀는 치밀하고 정교한 함정을 설계했다. 최진혁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반드시 포착할 수밖에 없는 가짜 밀회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해킹하여 박도준의 디지털 서명을 완벽하게 위조했다. 그리고 그 번호로 넥서스 코어의 경쟁사인 이노테크의 임원 번호로 위장한 다른 대포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헤라클레스 프로토콜의 핵심 자료는 넘겼습니다. 약속한 장음은 언제 입금되는 겁니까? 최 회장은 너무 독선적이야. 그가 모든 걸 독차지하게 둘 수는 없지. 새로운 둥지를 틀 준비는 거의 끝났어. 문자 내용은 박도준이 최진혁을 배신하고 경쟁사에 기밀을 팔아넘기려는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편집증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치명적인 독이 담긴 미끼였다. 예상대로 넥서스 코어의 내부 감시팀은 이 수상한 통신을 즉시 포착하여 최진혁에게 보고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최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평소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배신감에 이성을 잃은 야수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가면이 처음으로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감히 내 뒤에서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날 밤 박도준은 최진혁의 비밀 별장으로 호출되었다. 그는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최진혁의 싸늘한 눈빛과 입구를 지키고 선 험상궂은 경호원들이었다. 최진혁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에게 문자 내역이 담긴 태블릿 PC를 던졌다. 이게 뭔가? 박 팀장, 박도준은 태블릿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은 최진혁의 눈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비굴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평소의 오만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최진혁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처리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설이는 넥서스 코어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놓은 감청 장치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도준의 비명은 짧게 끊겼다. 그녀는 차가운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의심을 이용하여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때로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후회할 시간이 없었다. 박도준을 처리한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박도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국정원 내에 또 다른 협력자에게 다급하게 암호화된 통신을 보냈다. 그리고 그 통신 내용은 고스란히 고스트의 감청망에 포착되었다. 그 통신에는 박도준보다 훨씬 더 고위급 인물의 이름과 곧 있을 정부 계약 체결식에서 벌일 구체적인 음모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리의 모니터에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다. 국정원 차장 권영철. 그녀는 마침내 거미줄의 중심과 연결된 또 다른 핵심 인물을 찾아낸 것이다. 박도준은 꼬리에 불과했다. 진짜 몸통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적의 성에서 기둥 하나를 뽑아냈고 그 덕분에 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박도준이 사라진 넥서스 코어의 권력 공백은 국정원 차장 권영철이 채우게 되었다. 강설이가 감청한 그의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최진혁의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반역 계획의 초기 설계자 중 한 명이자 국정원 내부에서 최진혁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적의 수뇌부, 그들의 무기, 그리고 그들의 목표까지.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을 설계하는 것뿐이었다. 서리는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보았다. 나흘 뒤 정부와 넥서스 코어의 국가안보 시스템 계약 체결식, 그들의 대관식이자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될 운명의 날이었다. 그날이 바로 그녀가 준비한 모든 것을 터뜨릴 마지막 무대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승리는 현실 세계의 정의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여줄 믿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는 국정원의 모든 고위급 간부들의 인사 파일을 다시 샅샅이 훑었다. 대부분은 부패했거나 무능하거나 혹은 현실에 안주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그 흙탕물 속에서 그녀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강민 차장. 그는 국정원 내에서 소문난 강골이자 원칙주의자였다.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 지도부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수년째 한직을 맴돌고 있었다. 최진혁의 세력에게 그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는 서리가 유일하게 믿어볼 만한 마지막 카드였다. 그에게 접촉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그녀의 판단이 틀렸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고스트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이강민 차장의 동선을 며칠간 분석하여 그가 매일 아침 특정 경로로 산책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항상 들르는 공원 벤치 근처에 작은 광고판 스크린을 해킹했다. 다음 날 아침 이강민 차장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순간 그의 눈앞의 광고판 화면이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12시 당신의 개인 보안 메일을 확인하십시오. 지휘 메시지는 단 3초간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노련한 정보 요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평범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날 밤 약속된 시간에 이강민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개인 보안 메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메일에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진실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차장님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암호를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파일 안에는 최진혁과 이미 사라진 박도준, 그리고 다른 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 오고 간 자금 거래 내역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비록 전체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검은 유착 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의심해 왔지만 물증이 없어 파헤치지 못했던 부패의 실체였다. G라는 이니셜을 쓰는 익명의 제보자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를 던진 것이다. 이강민은 밤새 고뇌했다. 이 증거를 쥔 채 침묵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름 모를 유령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의 눈앞에 자신이 젊은 시절 국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명예와 조국을 위해 이 위험한 도박에 기꺼이 목숨을 걸기로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요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대부분 그처럼 현 지도부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은 누구보다 투철한 인물들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단지 계약 체결식 당일 국가의 명운을 건 비상작전이 있을 것이며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만 지시했다. 그의 비장한 모습에 요원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기로 맹세했다. 같은 시각 강설이는 마지막 공격을 위한 코드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의 모든 스크린과 방송 시스템,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채널을 단 몇 초 만에 장악할 수 있는 그녀의 해킹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녀는 수십 개의 우회 경로와 비상 탈출 계획을 세웠고 워록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마지막 교란 작전을 준비했다. 폭풍의 눈은 고요했지만 그 주변에서는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었다. 그리고 계약 체결식 전날 밤 최진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권영철 차장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곧 손에 쥐게 될 절대적인 권력을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폭풍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가장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폭풍 전야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내일 세상은 그들의 심판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국립컨벤션 센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듯 화려하고 장엄했다. 수백 개의 언론사 카메라가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최진혁 회장은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연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구원한 영웅의 미소와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정복자의 오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권영철 차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곧 펼쳐질 자신들의 시대를 꿈꾸고 있었다. 행사장 외곽 넥서스 코어의 이동식 보안밴 안에서 워록은 지루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고스트라는 성가신 유령은 며칠째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감시망에 겁을 먹고 어딘가로 숨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행사장 곳곳에 위장 잠입한 이강민 차장과 그의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다. 그들은 이름 모를 해커지의 계획에 국가의 명운과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 만약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역자로 몰려 현장에서 사살될 수도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의 온몸을 옥죄었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초라한 구석, 강서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컨벤션 센터의 모든 통신망과 방송 시스템의 회로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개막을 앞둔 지휘자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하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이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힘차게 외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황금빛 만년필을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리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세상이 멈췄다.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최진혁의 연설을 비추던 화면이 순간 암전되었다. 그가 읽고 있던 프롬프터의 글씨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필체에 G라는 이니셜이 떠올랐다. 방송국의 송출 시스템, 기자들의 노트북, 심지어 참석자들의 스마트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스크린이 한순간에 고스트의 손에 장악되었다. 워록의 보안밴 안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수십 개의 경고음이 동시에 울부짖었고 모든 시스템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말도 안 돼. 워록은 경악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의 모든 명령어는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는 성벽을 쌓고 외부의 적을 기다렸지만 고스트는 이미 성의 가장 깊은 곳, 시스템의 심장부 자체를 손에 넣은 후였다. 그것은 완벽한 패배였다. 그리고 마침내 0과 1로 이루어진 심판이 시작되었다. 모든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최진혁과 권영철이 블랙아웃 사태를 모의하는 비밀스러운 대화 음성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소리 위로 사이버 테러로 인해 혼란에 빠진 도시의 모습과 고통받는 시민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다음으로 그들이 정부 고위 관료들과 언론사 사주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자금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돈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 직책이 선명하게 화면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핵심 소스 코드를 보여주었다. 복잡한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헤라클레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백도어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이어졌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음모다.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이어 터져나온 결정적인 증거 앞에 묻혀버렸다. 영상의 마지막. 그가 권영철에게 박도준 팀장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냉혹한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순간 이강민 차장이 외쳤다. 진입하라. 행사장 곳곳에 숨어있던 그의 팀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고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강민은 혼란을 뚫고 단상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진혁과 권영철의 앞을 막아섰다. 최진혁, 권영철, 국가내란 및 반역죄 혐의로 당신들을 긴급 체포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행사장을 울렸다.
그의 손에 들린 차가운 수갑이 탐욕으로 가득 찼던 두 남자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생방송으로 이 역사적인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방에서 서리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깊은 안도감과 탈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인터넷 세상에 남아있던 고스트의 모든 흔적을 영원히 삭제하는 명령어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시스템의 전원을 껐다. 0과 1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의 몫이었다. 심판의 날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최진혁과 그의 공범들은 전원 구속되어 역대급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넥서스 코어는 공중분해되었다. 국가정보원은 뼈를 깎는 자정작업에 들어갔다. 이강민은 국정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부패한 조직을 재건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세상은 온통 고스트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그의 정체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강설이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는 다시 국정원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무실 가장 구석자리, 존재감 없는 신입 요원이었다. 하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팀원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발령 상태였고 남은 요원들은 깊은 패배감과 자괴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시골뜨기라며 무시하고 조롱했던 저 말없는 신입 요원이 이 모든 재앙을 가장 먼저 경고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녀가 고스트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자신들의 오만함이 국가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애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서리는 이강민 원장 직무대행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그의 집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채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직접 끓인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네며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십시오. 강설이 요원, 당신이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강민은 그녀가 제출했던 보고서와 고스트의 활동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고스트가 공격한 방식이 시스템의 가장 깊은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정체를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그녀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국정원 내부에 신설될 독립사이버사령부의 총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저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이강민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에 그녀는 가장 순수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이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관이 부에게 보내는 경례가 아닌 한 명의 국민이 이름 없는 영웅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이었다. 다음 날 강설이는 자신의 책상 위에 하얀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팀장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짐을 챙겼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남아있는 모든 요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경의를 표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굳건한 신념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몇 주 후 강설이는 기차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초록빛 논과 밭이 평화롭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은 고스트라는 전설을 기억하며 그를 칭송하겠지만 진짜 승리는 강설이라는 이름의 한 평범한 시골뜨기에게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조롱에 맞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고향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그저 친절한 컴퓨터 선생님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영과 일로 이루어진 차가운 전쟁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강설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언덕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냥 시골뜨기일 뿐이잖아. 한때 그녀를 올감했던 그 모욕의 말은 이제 석양 속으로 부서지는 한 줌의 먼지처럼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